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문화연구회 제2회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아주 방역 지침을 아주 잘 준수하고 다이얼도 체크를 해왔습니다. 제가 단지 열이 조금 낮아서 문제이기는 했는데 고체온이 문제지 저체온은 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 하는 우리가 연구의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들을 역사와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노멀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경제학 용어지 않습니까? 유명한 채권 펀드의 핀코의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디언이라는 사람이 이 뉴노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죠. 그리고 이건 이제 뭐 금융 위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고가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 문화 학도로서 또는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과제를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주제 속에 어떻게 실어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발표자들이 등장하겠지만 처음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정일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숭실대 기독교 역사학과에서 우리 박정신 교수님으로부터 배웠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리고 숭실대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도 했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는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다분히 역사학의 아주 중심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와 또 그리고 민족운동의 이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간혹 학회를 다니거나 또 연구 논문을 발표하거나 하게 되면 기독교인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한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도 또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때 초기에는 부정적 인식이 참 많았죠. 하지만 차츰 이해의 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인식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죠. 먼저 혼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인한 정신적 공백을 새로운 종교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와 연결된 서양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도모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어쨌든 유교 사회 속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상 속에 이제 이질 문화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사상이나 영향이나 행태는 그동안에 가졌던 유교 교조주의에 대해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그 사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크게 눈뜨게 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후에 기독교가 수용되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척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식계급층, 그러니까 상류계급층에서 보다는 사실은 좀 하층 민중들에게서 기독교가 포교되고 수용되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했거나 부주의했던 사회를 이 기독교를 통해서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전제 단서를 깔면서 두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
기독교인의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됐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왔던 최병헌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최병헌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정동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던 정동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그리고 게일, 또 그리고 스크랜턴과 같은 이런 다양한 선교사들과 함께 초기에 일찍 받아들여서 개화 지식인으로서 그는 철저한 유교 양반 문화에 젖었던 사람이지만 이걸 던져버리고 기독교를 통한 사회개혁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물론 다변하는 시대였고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역사 상황이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문화, 사상, 근대의식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국 계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는 배제학당의 한문 교사로 있으면서 젊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승만과 같은 그런 분들이고요. 서재필과 함께 교사진을 형성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협성회를 통해서 대중 토론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지만 근대적 의식을 선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쭉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거나 또 그리고 나중에라도 입수하게 될 자료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논문 속에 나오겠지만 독립협회의 초기 활동 주요한 지도인물로서도 크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여러 사람들 부류가 함께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의식 단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기에는 계량 무생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서구 근대 사상가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관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완용도 독립협회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했죠. 자주 독립이고 자주 민권 자강 개혁을 부르짖는 이와 같은 목표 속에서 당시 성각 지식인들, 관료, 또 그리고 계량 유생들까지도 관심을 보였던 단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청년 단체를 만들고 조직하는 데도 활동했습니다. 그것이 에빕 청년회라고 하는 단체죠. 이 앱워드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감리교 공식 청년 단체로 최초로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가 영국에서 목회하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정동교회에 처음으로 에빗 청년회를 만들어서 청년 활동, 기독교 청년 활동을 전개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자료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던 최병헌 목사님은 그가 단순히 신학자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 감리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대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최초의 감리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가이기도 했던 이 최병헌이라는 분이 과연 민족 운동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민족 운동이라는 단어에 부합되는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이견들이 등장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제로 민족 운동이 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 운동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일제히 침략, 지배하에 있을 때는 총칼을 들고 독립운동처럼 그들과 직접 맞닥뜨려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만 민족운동이냐? 즉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이고
의병운동만이 민족운동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민족운동이라는 것은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는 스포츠, 그리고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자존을 내세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던 이와 같은 최병원과 같은 사람이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고 우매한 민중을 개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운동들은 총칼을 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한번 논의했을 때 일부 어떤 학자는 발끈하다시피 일어나서 어떻게 그런 게 다 민족운동이냐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다면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을 한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민족운동의 범위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민족운동인가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신앙 저항운동인가 너무나 다양한 견해들이 상존합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도 엄연한 민족운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표출이었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족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입니다. 노치준 교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으로서 민족운동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 함축되어 있는 등목들이 시민의식이나 민족의식의 미끄럼이 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자신이 신앙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태도가 민족주의의 강력한 에너지로 화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신앙이 민족애와 결합되어 민족 구원의 방편을 신앙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 네 번째는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이 일제 천황제를 부정하는 논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운동하면 사실상 주기철 목사님만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그가 담임했던 산정형 교회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불가하니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교회 안 활동에 국한되었던 분입니다. 이걸 조직화시키거나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펼쳤던 분은 아니죠. 심지어는 한상동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평양에 올라와서 이주원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 조직화하자라고 했을 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옥중에서 이를 반대하고 그리고 투쟁하다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 박정희 정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애국지사로서 독립운동가로 추서되어서 지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반대운동 자체를 민족운동에서 배제하려는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이건 민족운동의 범주에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이념이 깔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와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가운데 문자적 해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그 사상이 처한 역사 구조적 상황과 관련하여 인식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어떤 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박정신 교수님이 그의 글들에서 누차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인식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지식사회학적 방법론이라고도 언급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시대에 그 시각으로 구조적 상황에서 인식해야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사회의 분위기나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이 견해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역사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평상시에는 종교적 신앙 운동으로 국한시킬 수 있지만 일제의 식민 통치라는 극한 역사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해석이 구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정치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대중적 집회와 메시지,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유, 회개의 요구,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지탄을 로마 통치자들은 그들의 통치에 대항하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메시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더불어 황제의 숭배 사상에 맞서는 정치범으로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 이건 우리가 오늘 이 기념 연구회를 먼저 발족하게 된 그 근저에 박정신 교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 그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컸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민족운동을 바라보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해석하는 이 점도, 이 관점에 교수님의 그 과거 가르침에 우리는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어떠냐? 박정신 교수는 1970년대를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로들에 대한 역사인식의 부족이나 과거 일제 신사참배 강요 문제,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참여라는 문제들로 인해 비난하지만 자신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데 대한 양비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회나 역사연구에 이런 내용들도 심지어는 선교사관에서 또는 수용사관에서 이런 내용들도 이게 하나의 그 근저에는 역사학 이면의 이념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박정신은 민경배와 이만열이 주도하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 연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실증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김양선의 시각과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 근대사의 역사 사회 변동 연구에서 왜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들을 연구하여야 하는가는 아주 초보적인 의문조차도 이들은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인 이승만, 안창호 또는 이승훈의 민족 독립운동을 연구할 때 단순히 그냥 조선 사람 이승만, 안창호 또는 이승훈이 아니고 기독교인 이승만, 기독교인 안창호, 기독교인 이승훈으로 연구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지 않거나 질문을 해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의 민족운동과 조선 기독교인의 민족운동, 조선 사람의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과 조선 기독교인의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은 같은 것일까요? 왜 기독교인을 따로 연구해야 합니까? 같지 않다면 만약에 기독교인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조선의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는 다른 이들의 역사인식은 어떠한 행동 또는 활동을 하게 하였는가? 또 도대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와 기독교 특수주의 의식과 운동인 민족주의가 합쳐진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으로 제 연구 논문을 발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념을 떠난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포용적인 아량이 필요한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이런 식으로 때로는 저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 구상을 생각하면서 이때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야말로 어쩌면 공자가 말씀하신
중용지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는 데 밑거름이 될 생각이고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논문을 드렸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어서 전쟁을 보는 미술의 이중성, 미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문 구호를 붙였습니다. 우리 최강렬 목사님, 하늘교회 최강렬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이 연구회의 공동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전쟁을 보는 미술의 이중성, 미술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의 미술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미술을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치해도 될 법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미술을 단순한 한 예술의 한 장르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은 사회와 아주 근접한 예술입니다. 객관적 과학보다 더 솔직해서 사회 변화에 효과적인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미술은 시대를 고스란히 작품에 담음으로 인류 문화의 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소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첫째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기념한다는 사실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은 과연 기념해야 되는 사건인가? 그리고 전쟁을 기념한다고 할 때 그 전쟁을 기념할 때 나타나는 그 조형물이라든가 그 현상들이 아주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그 싸웠던 상대방에 대한 모멸감과 증오심을 부추기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어느 나라이든지 큰 전쟁, 작은 전쟁 할 것 없이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그 전쟁에 대한 기념비 또는 기념관들이 있다는 거고, 특별히 우리는 남과 북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겪는 이 전쟁 기념에 대한 의식은 남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이 한번 있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도시 연합과 그 페르시아와의 전쟁,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그 감독에 의해서 연극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은 8년 전에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이 연극을 관람하게 되는데, 연극 내내 자신들의 그 영웅담이라든가 그 함성이라든가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상대 그 페르시아의 임금, 페르시아의 그 적진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묘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던 한 3만 정도 되는 그 아테네 시민들이 상대방의 진 전투에서, 그 진 전쟁에서 거기에 공감하고 그들의 절망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 연극을 주도했던 아이스킬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문화란 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심성을 가진
문화가 저는 위대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전쟁을 기념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이런 때는 힘을 숭배할 때, 그 시대가 힘을 숭배하는 시대일 때는 전쟁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을 숭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된 그 객관적인 그 소중함들을 인정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전쟁에서 싸운 영웅보다 자기의 그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한 이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라고 할 때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전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눈길인데 제가 오늘 예로 든 사람은 그 자크 루이 다비드와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터너라고 하는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비하려고 합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 신고존주의에 아주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신고존주의 시대에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작품의 장르는 역사화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윌리엄 터너는 영국 사람이었고 그는 낭만주의에 속해 있었던 화가였고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그림의 패턴이나 그 배경을 보면 이 윌리엄 터너가 아주 열세입니다. 그 시대에 그 자크 루이 다비드를 따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다비드의 그림,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그의 그림 몇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는 호라티우스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림, 애국심이 강조되고 전쟁이 강조되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또 다른 그림, 그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비니 여인들이 그 이 사비니와 로마의 그 전쟁을 중재한다는 어떤 그런 것. 그런데 그의 그림 가운데 이것 말고도 전쟁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인데요. 생 베르나르 관문을 넘는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과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그 넘을 수 없는 그 당시만 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이 나폴레옹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윌리엄 터너가 이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그 이후에 한 점 더 발표하게 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눈보라 한니발과 알프스를 넘는 그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이 하나는 나폴레옹을 그렸고 하나는 오래전의 역사인 그 한니발을 그렸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한 영웅에 의해서 알프스를 넘어간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웅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면 윌리엄 터너의 이 눈보라 한니발과 프랑스를 넘는 그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은 지도자가 너무 무모했다. 이 거대한 눈보라 앞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는가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쟁 그림이기는 하지만 이 다비드와 이 윌리엄 터너의 그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한 가지 안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서로 다른 눈길이 있다는 점을 제가 두 번째로 표현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쟁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 중에 그 화가들 중에 고야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고야는 에스파냐의 그 궁정 그 화가로서 전쟁에 대한 아주 비참한 그림들을 아주 많이 그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그 판화집 변덕이라든가 그리고 그가 그린 그 전쟁의 참화라고 하는 판화집이라든가 그리고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라고 하는 이런 그림에 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전쟁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숨김없이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야를 반전쟁의 화가였는가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다소
그 성급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고야가 에스파냐의 왕실에도 복무했고 종교 재판에도 복무했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의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그 나폴레옹의 형이 호세 1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에스파냐를 점령할 때 그 호세에게도 복무했고 그리고 후에 영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도 영국 군대에도 복무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의 그림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쟁의 그 비참한 참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쟁 기간에 그려지고 발표되었다기보다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는 것. 뭐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에 에스파냐의 왕이 다시 복귀했을 때 그는 왕궁에 머물지 않고 청각 장애인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검은 그림이라고 하는 14점의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자식을 삼키는 사르투누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자신이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작품화하지 않았던 그런 한 지성인으로서 또 화가로서의 삶을 좀 반추하면서 성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소개한 사람은 게터 콜비츠라고 하는 독일 판화가입니다. 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스라고 하는 아들과 피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그 둘째 아들이 전쟁에 나간 지 2달 만에 전사했습니다. 이 콜비츠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난, 억압, 노동 이런 문제들을 예술로 끌어들인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둘째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 그런 붓 대신 칼을 들었습니다. 이 칼을 들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가 판화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의 그림 가운데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이 동상 조각품이 있습니다. 한번 이 게테 콜비치의 그 피에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피에타에 대한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미켈란젤로의 그 도상과 전혀 다른 더 절박한 어떤 그런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마 그 작품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한반도의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여져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에도 이 현실의 문제, 아픔과 전쟁과 분쟁의 문제를 화면으로 옮긴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화가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 사람 강요배라고 하는 이분은 1952년생이고 제주 출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주에서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주의 4.3 사건을 4.3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그 사건을 그런 자기의 작품 속에 끌어들였는데 제가 오늘 이 페이퍼에 그의 작품 두 점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학살이라고 하는 것. 이 학살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라고 하는 고야의 작품이 생각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작품도 생각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작품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피카소도 그렇고 고야도 그렇고 그 화면에는요 희생자가 화면의 한 절반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배에게는요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자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강요배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슬픔과 전쟁의 광기가 다급했다 하는 표현이 아닐까 전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프랭키 쇠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랭키 쇠퍼는
칼뱅주의 전통을 가진 프란시스 A. 셰퍼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프고 때로 추하기도 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 초기에 미술이 단순한 조형예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에 대한 희미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술은 지구 위 어디에나 어떤 꼴로든 존재합니다. 미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래서 영원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은 종교다. 의식화된 종교에 식상한 사람들이 찾기에 아주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술이 종교라면 미술은 인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고장난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힘의 숭배가 가져오는 광기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미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눈여겨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광열 목사님, 미술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과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서 했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많은 말씀들이 계셔도 다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건 지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목사님의 그 마지막 말씀 속에 잠시 이런 시기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제주에서는 파도가 설교하고 목사가 듣는다. 너무나 아주 짧은 시기지만 너무나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이게 미술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요. 이제는 우리 박태영 목사님, 우리 한일장신대 겸임교수로 계신 박태영 박사님 나오셔서 한반도를 두르고 있는 제국주의 적폐에 대한 소고 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제한시켜도 절대로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학술 발표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사인을 보내면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까운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제목이 한반도를 두르고 있는 제국주의 적폐에 대한 소고, 이런 제목입니다. 그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의 가장 큰 비극적인 결과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으로 인해서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한국 민족 백성 중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발발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국은 두동강이 난 상태이고 남북의 교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협력이나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종료된 정전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또 평화회담을 해서 전쟁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가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말만 꺼내놓고 계속 뜻만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자유롭게 오가던 금강산을 우리는 가지 못하고요. 백두산도 겨우 중국으로 우회해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말 크나큰 우리 민족의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에 누가 38선을 그었고 누가 남북한을 나누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진영의 미국과 또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한반도에서 세력 다툼을 하는 결과로 남북이 분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교과서에서도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소련의 합작품이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제가 이제 그 논문들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이 한반도 분단을 획책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전범국가로서 책임을 지고 동서독으로 분단이 되죠. 그런데 극동지역에서는 전범국가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한국이 분단이 됩니다. 저는 이 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국이 갈라져야 되지? 어떤 상황에서 한국이 분단이 됐지?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도 일본이 져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책임을 지고 갈라졌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일본은 멀쩡하고 한국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미국의 그 한반도를 자기들이 이성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특히 남쪽을 그런 제국주의적인 탐욕과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미 일본이 패망을 했지만은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그 일본의 주권, 한국은 아직도 우리 그 일본 것이다. 한국에 대한 주권은 한반도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이득권을 전혀 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본의 주장이 이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정부에 이 먹혀 들어갔던 것은 미국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세워주려고 하는 한국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해도 묵살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이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일본의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미군정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이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미군 쪽에서 이제 일본 황실과 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에 나와서 활동했던 고위층 사람들 특히 이제 아베 총독 마지막 총독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어떤 정부를 세워야 하느냐 참고로 하기도 하고 일본이 또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썼는데 쓰면서 이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아베 총독을 이제 만나서 조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아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러시아가 이 만주와 이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넓혀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웠다. 그런데 미국이 중재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쟁이 끝났는데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한반도를 나눠서 한쪽이라도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된 국가로 그대로 두면은 한반도에서 반드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아베의 이런 주장은 한반도가 분단되고 했을 때 이 김구라든가 이런 그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고 또 통일된 조국을 원했던 단독 정부를 세우기를 주장했던 우리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지도자들은 분단을 시켜놓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비극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베는 합해놓으면 싸우게 될 거다. 조선 사람들은 싸우는 기질이 있다. 그리고 정부를 세울 만한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형태를 세워놔도 그건 헛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남쪽을 지배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상당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보면은 이 한반도 문제를 그 카이로 선언에서 보면은 신탁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다가올 때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일본을 분단해서 일본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일본을 직접 통치하려고 그런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 많은 그 젊은 학자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그리고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일본 문화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인수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미국 그 군대 그 훈련된 이 정부를 인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한반도로 돌려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미군정이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말하고 영어밖에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을 이제 행정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 붙잡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일했던 총독부 직원들을 붙들고 일본말로 통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친일파들을 등용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런 주장들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얘기가 안 된 얘기인데요. 근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미국에서는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방 전후의 역사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임시정부 있었고 헌법 체계도 세워지고 행정조직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광복군이라고 군사 조직도 있었어요. 완벽한 어떤 그 정부 형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배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임시정부 요인으로서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 해방된 조국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죠. 그래서 차리석 같은 사람은 사실은 중경에 있을 때 해방 소식을 듣고 바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딱 막아버리니까. 근데
그동안에 몸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유골이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정부가 배제됐는데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이 입맛이 맞는 이런 사람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하겠다. 멀쩡하게 아주 나라를 잘 통치 나갈 수 있는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걸 배제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4.3 사건이랄지 또 여수 민중 그 항쟁이랄지 저는 뭐 그것을 어떤 사람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걸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 주장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투표를 보이콧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보내는데 여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중간 지도자들이 이거 이 단독 정부 반대하는 거 맞는 말인 반대 정부를 주장하고 분단을 하는 거,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세우는 거 이거 반대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런 맞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우리를 보낸다? 우리 못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순 항쟁이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반란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소위 이제 거기에 이제 뭐를 씌우냐면 이제 반공주의를 씌우죠. 그래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우리 통일 한국, 하나된 남북, 하나된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죽여나가죠. 그래서 애국지사들이 김구부터 해가지고 여원현 선생까지 거물도 이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이런 사람들, 남로당 출신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이념에 의한 전쟁, 또 이념을 위한 전쟁,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걸 우리가 밝혀볼 수 있는 거울이 뭐냐? 베트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삼촌이 이제 백마부대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호롱불 밑에 엎드려가지고 삼촌한테 이제 입문편지 썼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그때 저는 이 공산당을 이기기 위해서 미군이 월남전을 하고 우리 한국 백마부대가 가고 명호부대가 가고 이거 정말 정의로운 일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미국이 베트남에 손 떼고요. 호치민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요. 저도 베트남에 가봤지만 얼마나 평화롭고 베트남이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공산주의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미군이 베트남에 주둔하고 지금도 남쪽과 베트남 북쪽과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놓고 싸우고 죽이고 한다면 지금 같은 월남의 평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 월남의 발전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이데올로기, 반공주의,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미 팽이처럼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동구권 나라 여행도 못했어요. 그거 가면 간첩입니다. 동독 가면 간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 우리나라 와 있어요.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빨갱이라고 합니까? 간첩이라고 합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유학 온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웃나라 유학생인 거예요. 저기 마무리를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모순된 이런 그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제국주의의 적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국 눈치 볼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 간에 정전협정도 하고 평화조약도 체결하고 금강산도 가고 그 누가 막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평화의 나라로 나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게 쓰긴 썼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평소에 지론과 함께 글을 하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제국주의 적폐에 우리가 한번 새겨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꾸는 통일, 우리 서로교회 민대용 목사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막내인데 꼴찌로 와서 죄송합니다. 출발은 일찍 했는데요. 중간에 어디 뭐 찾고 이런 거 들리는 것도 있고 또 오는 길이 유난히 막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늦어서 배고프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됐어요. 이제 파주로 이사 간지. 근데 2년 전에 왜 파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면요. 중요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파주로 가게 됐고요. 혹시 어디 이사 관심 있으신 분은 파주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연찮게 이제 아내랑 같이 파주 한번 놀러 갈까 하고 갔는데 거기에 아내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 부동산이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의 꼬임에 빠져갖고 집을 보러 가게 되고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본 그 집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통일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진심입니다. 이제 딸이 4살짜리 딸 애를 보면서 이 애는 나중에 무슨 세대라는 이름이 붙을까.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은 X세대예요. 1950년대 중반 베이비 부머 이후에 X세대, Y세대, N세대 그러고 요즘은 그런 세대 구분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M4 세대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체성을 박탈당한 그냥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맞추어서 살아가느라 스펙 쌓아야 되고 이러느라고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세대라고 이름이 붙는데 내 딸한테는 무슨 세대라는 이름이 붙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게 코로나가 와갖고 뭐 마스크 세대, 코로나 세대 이렇게 끔찍하게 붙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냥 희망하기로는 이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통일 세대에. 그래서 그런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를 최대한 북에서 가까운 저희 집에서 빨리 달리면 개성까지 20분 만에 가요. 여기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데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통일을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마침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이 통일에 대한 대담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1960년대부터 뭐 계속 이제 잘 팔려 다니신 분이니까. 근데 잘 팔려 다니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현직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딱 들어오고 나서 현직 교수님들은 입을 딱 닫아요. 연구비 안 주니까. 연구비가 정부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일 하면 정부에서 그걸 커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입을 닫게 되는 시기가 60년대부터 쫙 펼쳐지는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제야 인사니까. 그러니까 꼭 그 똑똑한 그 대학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굵직굵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석헌 선생을 찾아가서 요럴 때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꼬드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유롭게 발언을 많이 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이제 박정희 체제 때 박정희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한테 이제 3, 4년 내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치계 뭐 학계 이런 데서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박정희를 쪼아간 거죠. 그랬더니 박정희 씨가 유엔의 지도하에 라고 이렇게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다 조건부를 이렇게 내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함석헌 선생님한테 박정희 씨가 이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몇 년 안에 된다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유엔의 지도를 받아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그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함석헌 선생님 전집들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착안해서 오늘 발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어서요. 2016년도에 그 한국인문사회과학회에서 아주 미완성된 3분의 1 정도만 썼던 그 발표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살을 덧대고 좀 고쳤어요. 방향성도 좀 바꾸고요. 그래서 그런 꼼수가 저에게도 좀 있었다는 점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완전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해방을 우리는 맞았죠. 독립하지 못하고 그냥 거저 주어진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 해방을 가지고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그 도둑같이 온이라는 말을 밤에 몰래 도둑처럼 온 해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훔치는 도둑놈 같은 해방이었더라고요. 우리 땅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온 해방이라는 의미로 이거를 사용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1945년 8월 15일부터는 이분이 그렇게 다작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전집 20권, 2009년도에 다시 없던 글들 모아갖고 저작집 30권, 그리고 지금 또 다시 그 후손들이 함석헌 문집이라 그래서 지금 발굴되지 않았던 글들을 다 모아갖고 선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문집을. 이 문집은 46권입니다. 전체 양이. 그러니까 쓴 글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이 1945년부터 50년 어간까지는 글을 하나도 안 쓰세요. 글을 하나도 안 쓰고 시만 쓰십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시만 쓰실까? 그 시에는 시인의 감정과 생각이 그냥 고스란히 묻어 있잖아요. 글은 논증하게 되는데 시는 그냥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시를 통해서 이제 몇 개 느껴보는데요. 해방이라는 시, 46쪽에 있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연장 황소매고 종자망태 내놓아라. 삼동이 다진하고 새봄이 돌아온다. 1000년 묵은 동산을 아니 갈아보려나. 이제 해방이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밭 갈고 싶은 거죠. 압록강 메인목 밤 동안 열렸구나. 피눈물 울든 밤이 어이 그리 길었느냐. 동천의 붉은 해 솟아라. 우리 행진하리라. 금수강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금수강산 자랑 마라. 잔 장난질 보기 싫다. 갈래 어이 그리 많고 줄기 부삼 그리 열어. 삼천리고 한마당 삼아 달려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잔 장난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랑할 게 없는 건 장난질 때문이랍니다. 이 잔장난질이 뭘까? 그걸 명확히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시인의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지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역사적 상황, 그러니까 독립 없이 해방을 맞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방의 비극, 스스로 일어나지 못함과 잡아먹힘. 이제 간디가 스와라지를 외쳤는데 이게 이제 그 정치적 자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인들도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의 일제가 심어놓은 가장 무서운 생각이 하나 있다면 그게 식민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제가 1920년대부터 10수년에 걸쳐서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라는 37권의 방대한 역사 왜곡 자료서를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일제가 이렇게 역사를 날조했고 이렇게 역사를 잘못 기술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렇게 나와 있어도 시민사회에서 혹은 민중들의 사회 속에서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국정교과서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가 선택하는 거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고 교사가 선택하는 거다. 옳은 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많이 선택이 될 거고, 이게 옳지 않거나 재미가 없거나 잘못됐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도태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박근혜가 안 된다. 옳은 역사는 단 하나뿐이다. 이래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국정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군가가 그걸 정할 수 있다는 건 거죠. 박근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가 생산해낸 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걸 다 논증을 해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 가면 이게 옳다라고 규정한 게 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 현실이 식민지 현실인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한국을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식민지의 잔해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땅에 그 주도권을 쥐고 정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했던, 아까 박태영 목사님이 막 혈압이 한 170 정도로 상승되셔서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이 왜 미국 놈들이 베트남을 떠났더니 그렇게 평안한 도시가 됐는데 누구 맘대로 여기 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비극은 그걸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우리를 함석헌식으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9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 잡아먹는 짐승. 크게 먹어 큰 사람, 적게 먹어 적은 사람. 안 먹는 사람이라면 짐승 대접하더라. 사람이 사람 안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바보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많이 먹으면 큰 사람, 조금 먹으면 작은 사람. 그러니까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한국 사회를 보고서는 함석헌 선생은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해방이 어떻니, 6.25가 어떻니, 이런 걸 논증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냥 막 짜증이 솟구치고 뚜껑이 열리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뭐 조선사 편수회든 누구든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역사가 사실이라고 권위를 부여했는지에서 말입니다. 신채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을 할 때 아를 조선인으로, 비아를 조선을 노리는 열강으로 상정해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조선인이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 비아들과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은 식민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보다 식민사학이 옳다고 용인한 조선 총독부의 권위가 조선인에게로 옮겨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함석헌의 많이 섭리사관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함석헌의 사관을요. 그 섭리사관 또는 고난사관도 이와 같은 궤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쓰기를 시도한 함석헌은 일본의 조선 통치가 도덕적 책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처음에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도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종교적 입장에서의 역사 서술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정일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종교운동을 민족운동에서 과연 뺄 수가 있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의 역사 쓰기 방법은, 그러니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항일의
동력이 되었냐, 왜 일본을 거부하는 저작이 되었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우리를 누군가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투쟁 관계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선인 거지 이 사소한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섭리사관도 그거랑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1945년도에 온당하지 못한 비극의 결과가 나뉘어 찢긴 한반도를 만들었습니다. 함석헌은 해방 공간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덧붙여 정리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 후 분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유감 요 시도 잘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결국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은 조선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의해서 두 나라가 찢겨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 152쪽 마지막 패러그램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식민지는 특정 시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의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시인 이상화가 기다리던 봄은커녕 들도 찾지 못한 채 한반도는 공갈 해방을 맞이하는데, 한반도가 그러니까 함석헌의 표현대로 씨알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된 해방을 맞지 못하고 힘센 자들에 의해 나누어 찢겼으니 여전히 식민지요, 해방은 공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통일과 관련된 담화들을 함석헌이 여러 번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러 번 나눈 담화들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정부가 통일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요. 근데 함석헌은 그 통일에 대한 노력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의 모습 속에서 과거 일제를 발견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한반도를 찢어 나눈 열강들의 모습을 그 정부의 깊숙한 곳에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면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정부여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석헌이 시야를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치적, 어떤 그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통일을 주도해 나아가려고 할 때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 대담들에서 정부가 통일된다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하면 함석헌은 피식 웃으면서 통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그 문장을 읽고, 아니 이 할아버지가 왜 통일된다고 자꾸 희망을 줘야지 통일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 왜 그런가 봤더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통일 운동들에 대해서 썩 달갑지 않은 평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3년 4년 내에 통일된다 이랬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유엔의 주도하에, 유엔이 인정하는 방식의 통일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유엔이 어떻게 뭘 인정을 해야 통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다간 결코 통일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함석헌은 결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건 씨알들이 그 통일에 대한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석헌은 통일 문제를 종교적인 것하고 결부시킵니다. 53쪽 맨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38선을 그어두고 한반도를 불구로 만든 것은 톱에 칼끝을 쥐고 서로 당기는 미국과 소련의 흥정, 즉 두 나라 사이의 이익에 따른 일이었다. 그러나 함석헌은 이러한 상황 인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씨알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해 벌어진 비극은 씨알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일을 종교적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씨알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걸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건 종교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부터 이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까닭에 우리는 나뉘어 있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 믿음이 나요, 내가 믿음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38선 긋고 나라의 허리를 잘라 우리 생명을 도둑질해온 종교 없는 자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씨알들이 주체가 된 그런 온당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담한 내용들 그 뒤에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석헌이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단순히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지는 일이라기보다 세계사의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이 전 세계의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갖고 통일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통일을 구상해야 되냐. 이제 저는 요 다음에 구미정 교수님의 발제에서 그걸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지구적 과제로 부여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이 된 뉴 노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 CR이 주체가 돼서 구상하는 나라는 통일 그 너머에 닿아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계의 그 요구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사의 어떤 한 맥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구미정 교수님 평화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너무 시간 쓰지 마시고 15분. 네. 이렇게 가을에 공부하니까 좋네요. 네. 지금 민대용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중국의 루신, 중국의 지식인 루신이 현대 소설의 시초라고 하는, 중국 현대 소설의 시초라고 하는 광인일기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를 식인 사회라고 고발했거든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식인 사회의 끝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당하고 있고 분단도 그 하나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세계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다음에 포스트 아베를 뽑는다고 해서 스가 요시히데가 새로이 총리직에 올랐는데, 이분은 포스트 아베가 아니라 그냥 아베이며 아베의 아바타다 하는 걸 그대로 입증을 했죠. 왜냐하면 그 처음 맞이한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 가을 큰 제사에 보란듯이 공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베 정권에서 평화헌법 제9조 계속 개정하겠다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거 못한 과제를 스가가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죠.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년 전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또 되면 어떡하나 이러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선 누가 되든 별 크게 왜냐하면 오바마가 됐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랑 놀기보다 아베하고 놀았다, 이제 이런 게 너무나 여실해서 아까 혈압 170을 상승하며 네, 박태영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이 한반도 미군정, 그 다음에 한반도 분단 그 뒤에 미국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과연 흐르기나 할까? 이런 궁금증이 문득 들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가 적어도 한반도 시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콜레라와 스페인 독감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었습니다. 원래 전염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동이나 접촉하고 관련이 되는데, 19세기 말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 세력을 앞세워 이제 아시아 침략이 절정에 달했죠. 이러니까 여기도 전염병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 흐름에 편승해서 일본이 아시아의 오랜 맹주로 군림했던 중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백인종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를 식민지화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닮아 있어서 이 땅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이나 내정 간섭, 그리고 억압과 착취, 수탈을 끊임없이 당했지만 한 번도 주권을 상실한 적은 없었는데,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이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 대사건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 해방은
앞에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인 오소백은 우울한 해방이라고 표현을 했고 박정신 교수님은 뒤틀린 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는 역사는, 박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두 눈으로 보는 역사는 누가 38선을 먼저 넘었냐,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그 너머로 이제 향해야 합니다.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최강렬 목사님께서 전쟁기념관은 많은데 평화기념관 하나 없다는 게 이게 이제 망조 들린 세상 아니냐라고 꼬집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얄타에서 동서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었고 말타에서, 이거 정말 말장난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쇼미더머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말타를 또 몰타라고 발음을 해갖고 저는 스펠링이 어떤가 했더니 너무 재밌어요. Y랑 M만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 랩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가지고 역사의식이 있는 뭐가 좀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얄타에서 시작된 동서냉전 체제가 말타에서 끝났는데 왜 우리가 분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냉전에 완전히 그냥 도가니. 그래서 사실은 얄타의 동서냉전 체제가 45년 됐으면, 아까 박대원 목사님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추축국도 아닌데 우리가 왜 분단돼야 되냐? 근데 이 동서냉전에서 이 땅의 지리학적인 위치가 유라시아 통로이고 동북아의 환태평양 진출의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이제 요충지에 있다 보니 동서냉전의 대리전이 여기서 계속 치러지는 거죠. 분단은 불가피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분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분단 장사꾼들이 그 주판화를 계속 튕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반도 안팎에 포진한 그 분단 장사꾼들이 이해관계를 따지며 주판화를 굴리는 사이에 분단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그리고 심리 깊숙이 현실화 내면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겨울왕국의 봄을 가져오려는 평화의 춤은 면면이 이어졌죠. 그게 바로 1992년 6.29 선언 민주 세력의 뒷심을 받아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온 사건이고요. 그리고 2001년 드디어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있어서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에 관한 선언이 발표되어서 두 번째 정상이 만났고요. 그러다가 촛불 시민들의 뒷심을 받아서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2018년 우리는 통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느낌을 현실화하는 데는 고된 사유와 실천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게다가 언급했다시피 한반도 안팎에 포진한 분단 장사꾼 가운데 맨 윗자리에 미국이 있는 한 미국이 한반도의 이익을 위해 통일의 디딤돌이 될 리는 만무하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큰 일을 당하니까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문제는 뒷전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도 없어서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에 가서 서둘러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이죠.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을 맞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라도 매듭 짓겠다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보름 좀 뒤에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미국 쪽에 거듭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정신이 팔린 미국은 이 간곡한 요청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이면 이 민감한 시기에 그 소연평도에서 남한의 민간인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살해당하고 또 남한의 이 코로나 때문에 시신까지 화장당하는 그런 인권 유린이 벌어졌죠. 종전선언의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오는가 싶던 봄은 또 주저앉았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디 옵니다.
동장군의 위세는 더욱 강합니다. 28쪽부터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8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 여류시인 루이스 글릭의 눈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는데 차가운 눈밭 위로 꽃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밉니다. 안쓰럽게도, 아니 장엄하게도 눈 내린 땅 꽁꽁 언 흙을 뚫고 나와 봄을 부릅니다. 영어로 스노우드랍, 한자로는 설강화, 우리말로 눈풀꽃이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친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는 이만한 시가 없겠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 봄이 되면 어차피 천지가 꽃으로 뒤덮일 테입니다. 한데 시인의 눈은 하고 많은 꽃 중에 눈풀꽃을 바라봅니다.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길고 긴 겨울의 절망을 마침내 이겨냈다고 말을 거는 꽃. 연약한 자기가 그리했으니 당신도 그리할 수 있다고 손 내미는 꽃.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어서 생명에 대한 기대를 눈꽃만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에 압도당하고 차갑게 내리누르는 대지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에 포획되어 죽음 속으로 봉인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봉인은 저절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축축한 흙 속에 감금된 몸이지만 저 멀리서 오는 봄의 발걸음에 다시 반응할 줄 아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늪을 건너야 합니다. 눈풀꽃이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두려움의 힘이 얼마나 세면 기쁨을 느끼는 일이 모험일까요? 낡은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 새로운 세상을 마중하기 위해 살을 내는 바람을 견뎌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감정과 윤리 그리고 정치의 삼각관계를 만납니다. 두려움이 정치와 결부될 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어떻게 좌절되는지 누누이 보아온 까닭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단순히 심리학의 차원이 아니라 윤리학의 과제로 넘어옵니다. 감정은 이유 없는 에너지 분출이 아닙니다. 주변 대상과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곡 다칠지 모른 부정적인 일에 대한 괴로움과 이를 물리칠 힘이 없다는 무력감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대뇌 변연계 안쪽 깊숙이 자리한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공격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꼬리 자르고 도망가거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법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손꼽히는 마사 누스바움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맥락을 분석하면서 새삼스럽게 두려움에 집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댄 수단이 다름 아닌 인간의 그 파충류의 뇌, 원초적인 뇌, 두려움에 호소하면서 이민자들 막아야 된다. 이 두려움을 정치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의 책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군주제, 한 철학자가 바라본 우리 시대의 정치 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타인에 대한 연민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원래의 제목이 훨씬 더 이 책을 잘 요약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군주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수많은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먼저 만난대요.
오줌 싸가지고 축축한 어둠 속에 누워있는데, 춥고 배고프고 갈증이 시달리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손발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아기들의 감정이래요. 무력감이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타인한테 무조건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민주주의보다 모든 인간은 군주제부터 경험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한테 완벽하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은 부모의 맹목적 사랑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기가 절대 군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하거나 막 땡깡을 부리는 거죠. 위협하거나 공격하거나 뭐 막 집어던지고 이래요. 그런 방식으로 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는 자기가 이 인간의 본성과 군주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난 아이들을 다 고아원에 갖다 맡겼죠. 자기는 그런 시중을 둘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이 질곡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 정치가 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을 능력이 아직은 없는 아기는 양육자를 노예처럼 부림으로써 살아남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런데 누스바움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닌데 하고서 더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루소의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자기애적 감정,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걸 분석합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전투를 앞둔 군인도 두렵습니다. 진단을 앞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온통 자기 내부로 쏠립니다. 자기의 신체가 그들의 세상 전부가 됩니다. 이 유치한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그러나 아기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나중에 부모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려면은 타인을 노예가 아니라 독립된 객체로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 왕정에서 민주주의적 관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자이며 법 철학자인 누스바움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을 믿음으로써 루소를 극복합니다.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 감사하는 마음, 받은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 속에 인간 진화의 근거가 있다고 짐작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평화를 누릴 때입니다. 오직 평화로운 자만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강물로 흐르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을 이루듯이 작은 평화가 몸에 배어야 큰 평화를 낳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종전 선언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게 윤리학을 공부해서 그런가, 제가 언어에 좀 민감해서 그런가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언은 뭐고 조약은 뭐고 협정은 뭘까? 영어로는 다 다릅니다. Treaty, Agreement, Declaration. 네. 이 중에서 국제법적 효력이 가장 낮은 건 선언이고요. 국제 조약, 협정 이거는 지금 섞어서 좀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는 우리가 휴전 상황이라 그러는데 휴전은 또 뭘까? 이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사실 1953년 7월에 맺어진 거는 휴전 협정이 아니라 정전 협정입니다. 영어로는 정전, 휴전, 정화 이게 다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말 어법에서 전쟁을 멈추는 것 이게 정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을 쉬는 것 휴전이잖아요. 멈춘다 쉰다가 큰 구분이 없어요. 종전, 강화회담, 평화 이것도 구분이 간단치 않지만 세 단어가 모두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공통분모죠. 이 세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지니냐면 종전은 전쟁을 끝냄, 강화는 화해, 평화는 평온 이런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게 남자이 짝은 여자 이렇다면 각각의 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거죠.
종전은 정전하고 쌍을 이루고요. 강화는 휴전, 평화는 정화. 정화라는 말은 ceasefire, 이 불, 이 화력 무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종전은 강화나 평화보다 작은 단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 종전은 그리스어 에이레네에 상응하고요. 강화나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에 상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서에 쓰인 평화라는 단어들은 다 에이레네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때 없었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없었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에이레네를 쓰면서 종전이라는 의미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샬롬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이때 이 샬롬이라는 구약 성서의 단어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처럼 내면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올바른 모든 존재들이 이루는 관계, 그것을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관심은 다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넘어갑니다. 남과 북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 관심을 촉구한 건 4.27 후속 조치죠. 그런데 미국 언론은 고사하고 이 땅의 언론조차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가치를 깎아내리게 급급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장 주한미군이 떠나는 거 아니냐며 두려움의 정치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런 보수 야당의 말을 언론은 받아 적기에 바쁩니다. 사법개혁만이 아니라 언론개혁도 시급합니다. 이 엉킨 매듭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갈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해 철저히 반공기계가 되도록 훈육한 이승만 정부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가난한 게 가장 두렵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노동기계로 만들었죠. 박정희 정부의 야망과 폭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결국 독재하는 아버지를 극복한 자녀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집트 탈출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민주적 자아가 평화를 낳는다는 단순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한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독재하는 아버지들로 넘쳐납니다. 타인과 오순도순 사랑을 나누는 대신에 죽기까지 경쟁하도록 가르쳐진 아이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10대, 20대 한창 맑은 청춘들이 텔레그램 엠번방 같은 무서운 방을 만들고 또 아무렇지 않게 그 방을 들락거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 상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요컨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식인사회의 사피엔스로 살았던 지난날을 참회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관계적 존재, 심비우스로 거듭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심비우스는 춤추는 평화가수 홍순간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밥 먹다 말고 투정 부리는 아이 밥그릇에 무조건 물을 확 붓는 대신에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저에게 종종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다 먹으란 말이야! 막 이렇게. 예. 근데 물어보고 말아주는 단순한 행동에서 신압으로 태어납니다. 심비우스는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것, 가난한 나라에 책 보내는 것, 전쟁을 지지하는 회사나 은행에 투자하지 않기, 텔레비전 잠깐 끄기, 휴대폰 끄는 것도 마찬가지죠. 폭력적이거나 폭력을 미워하는 영화를 보았다면 영화관 나오면서 관련료 돌려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하기, 이 모든 아주 소소한 행동들이 쌓여 심비우스의 태반이 완성됩니다. 단언컨대 돈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비틀거리며 걷느라 힘들다고 느껴질 뿐이죠. 그러나 이 비틀거림조차도 춤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평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그 생태계 안에서 너그럽고 유연하며 이타적인 사람이 자라납니다. 문화와 예술이 감당하는 윤리적, 정치적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놀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꽃 한 송이 피어야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노래하며 춤추며 놀이하며 상상하며 평화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분의 발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권미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평화는 관계라고 하는 이 명제를 생각해 본다면 마르틴 부버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학자는 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한데요. 관계 맺기 아닙니까? 관계 맺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이 외롭고 고독한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이다.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도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뉴노멀 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는 이런 마당의 민족도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이 화가의 진심 어린 마음도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함석헌 이 할아버지의 CR에 대한 어떤 역할도 생각해보고 그 제국주의의 폐쇄적이고 잘못된 그릇된 이념의 뿌리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2회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연구회로서 우리 박정신 교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남겨주신 뜻도 생각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이고요. 거기에 어울려져서 우리가 우리 모든 울타리 속에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공간을 함께 감싸 안으면서 서로 관계 맺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는 E.H. 카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개그 콘서트에서 신봉선이 말한 대화도 정말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다 같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